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경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참가자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거의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이 사람은 안토노브 AN225 무리아의 기장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이자 항공 기록을 보유한 6개의 엔진을 사용하여 이륙하는 항공기죠. 이쪽은 화물열차 기관차입니다. 열차의 길이는 약 4.3km예요. 열차면 앞에서 맨 뒤까지 걸어가는 데만도 꼬박 1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트럭 중 하나인 캔버스 W990의 운전사입니다. 모두 상하이 항구에서 포르투갈까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해상, 항공, 육상 그리고 철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식탁 아닌 지역 상점까지 맛있는 과일을 운반할 거예요. 최종 운반자는 여러분이에요. 자, 출발합니다. 상하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예요. 매년 4,330만 개의 컨테이너가 이곳에서 싣고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있어요. 표준 20피트의 크기예요. 컨테이너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 세계적 공용이에요. 이 컨테이너는 세상을 변화시켰고 화물 운송의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70년 전 물건과 상품 즉 화물은 인간의 힘으로 배에 실리고 하역되었습니다. 짐꾼들은 모든 가방과 상자를 옮겨야 했고 배를 가득 채우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배에 물건을 실을 차례를 기다리던 한 트럭 운전사가 생각했어요. 화물을 하나씩 옮기지 않고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오, 밝은 면다운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후 첫 번째 컨테이너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항구에서 짐을 싣는 사람들은 화물을 하나씩 옮기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적재된 컨테이너 전체를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었죠. 1956년, 이건 1톤의 화물 적재 비용을 6달러에서 16센트로 낮췄습니다. 37배나 줄었죠. 이런 컨테이너 하나엔 차 2대를 실을 수 있어요. 아니면 3,500개의 신발 상자나 50만 개의 달걀일 수도 있어요. 곡물 같은 벌크 상품용 컨테이너도 있어요. 밑에 에어록이 있습니다. 냉장 컨테이너도 있고요. 전 세계 곳곳으로 과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표준 컨테이너의 발명은 해운 산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현재로 돌아올게요. 이 실시간 지도는 전 세계 해양의 모든 선박들을 보여줍니다. 상하이 항구가 빛나고 있죠. 이곳에는 매일 수십 척의 선박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싣습니다. 이런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전 세계적으로 약 5,400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선박이 있어요. 이 거대한 선박은 길이가 400m입니다. 뱃머리는 에펠탑보다 100m 높아요. 엔진은 5층 건물 높이에요. 현재 수십 대의 크레인이 선박 안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선창의 뚜껑을 닫고 더 많은 컨테이너를 갑판에 쌓아 올려요. 최대 컨테이너 수는 23,992개입니다. 총 무게는 약 235,580톤이 될 수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코끼리 39,000마리와 맞먹어요. 이 모든 화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박의 거대한 엔진은 약 78,50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가장 빠른 상용차인 코닉세그 아제라 RS는 1,341마력에 불과해요. 비교도 되지 않죠. 그렇게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규모의 팀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니요. 20명이 넘지 않아요. 이분은 선장이에요. 여러 명의 부선장이 각 갑판을 감독합니다. 엔진 담당, 조타수, 기술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요리사와 그의 조수도 있죠. 선원들이 행복해야 하니까요. 선장이 엔진 시동을 명령하고 승무원들은 일을 시작합니다. 예인선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상하이 공항에선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를 적재하고 있어요. AN225 무리아. 이것 좀 보세요.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는 이 비행기의 화물칸 크기보다 짧았어요. 와, 동체는 15층 건물 높이만큼 길어요. 그리고 날개 너비도 스쿨버스 6대 정도로 넓어요. 이 비행기는 원래 우주선을 공중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선을 등에 업고 활주로로 이륙하곤 했죠. 화물은 비행기 앞쪽에 싣습니다. 항공기 앞부분이 올라가고 화물칸이 열려요. 동시에 비행기는 착륙 기어로 쪼그려 앉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20피트 컨테이너 7개를 화물구역에 실을 수 있어요. 앞부분이 닫히고 조종사는 승무원들에게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보통 가장 큰 민간 여객기도 단 2사람이 조종해요. 하지만 AN225 무리아는 6명의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지휘관, 부조종사, 2명의 비행 엔지니어, 내비게이터, 그리고 무전 기사도요. 요리사는 없네요. 어쨌든 엔진 6개를 모두 시동할 시간이에요. 각각 이륙 시 12,500마력을 출력해요. 비행기는 점점 더 가속하고 마침내 32개의 바퀴가 모두 활주로에서 떨어집니다.
가장 빠른 상용차 코닉세그 아제라 RS를 먼지 속에 남기고요. 이제 기차를 살펴볼게요. 벌써 오고 있어요. 일꾼들이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열차에 실었어요. 컨테이너를 적당한 크기의 특수 열차에 실었을 뿐이에요. 선로에 낮은 터널이 없다면 컨테이너를 겹쳐서 쌓을 수도 있어요. 이 열차에 250여 대의 객차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500대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열차의 최대 적재 용량은 선박보다 48배 적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운행하는 승무원은 다 2명이에요. 그래서 열차 운송은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승무원 모두 근무일이 있어요. 12시간 동안 운행한 후 기차는 역에 정차해요. 새로운 승무원들이 열차의 기관실에 자리를 잡고 여행을 계속해요. 첫 번째 승무원들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침에 다른 열차 승무원과 교대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도를 보세요. 이건 기차가 이동해야 하는 전체 거리예요. 거의 11,265km예요. 그건 미국 대륙 너비의 3배예요. 평균적으로 화물 열차는 약 시속 80km를 이동합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여행은 약 140시간 혹은 6일 정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지역은 철도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 승무원은 항상 특정 구역 내에서 일해요. 예를 들어 우리 열차 승무원들은 상하이 항구를 출발하여 자신의 지역 경기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기차를 멈추고 다음 승무원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해요. 그래서 기차의 이동 시간은 환승 속도와 정차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럭은 어떨까요? 상하이 항구에서 트럭은 컨테이너를 매우 신속하게 받았어요. 트럭은 적재구역에 멈춰섰고 큰 크레인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트럭으로 바로 옮겼어요. 준비 완료. 비행기나 기차보다 훨씬 빨라요. 이제부터 트럭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트럭의 경로는 기차의 경로와 비슷할 거예요. 트럭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100km예요. 논스톱으로 운전한다면 여행은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의 운전자는 특정 시간만 근무할 수 있어요. 하루 근무 시간은 14시간이고 그중 트럭은 9시간밖에 운행할 수 없어요. 운전자가 한계에 도달하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해요. 아마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트럭 운전사 휴게소를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주유소처럼 생겼죠. 여기서 운전자는 샤워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운전수는 트럭에서 잘 거예요. 캔워스 W990은 운전석 바로 뒤에 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긴 침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에어컨, 창문, 조명,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위한 여러 칸이 있어요. 식료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와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접이식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 있어서 운전자가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운전자가 제한 시간인 9시간에 도달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내일까지 남은 10시간을 쉬어야 해요. 이 경우 그는 하루에 최대 870km를 주행하게 됩니다. 그건 총 13일의 이동 시간이 돼요.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주를 통과할 때는 트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관들은 거대한 저울로 트럭의 무게를 재고 브레이크 등을 점검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 경우 해결책은 파트너예요. 14시간의 교대 근무가 끝나면 첫 번째 운전자는 잠을 자고 쉬기 위해 휴식 공간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통제권을 넘겨받아야 다음 14시간 동안 운행을 계속해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운전자가 교대 근무를 마쳤을 때 첫 번째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멈춰야 해요. 기어를 바꿔서 거대한 컨테이너 선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박이 많아서 남편이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요. 네, 그게 비용 문제예요. 동중국해는 항구 근처에서 매우 붐벼요. 수십 척의 배가 입항하기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장은 일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속도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배가 공해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약 20노트로 낮춰요. 그건 약 시속 37km예요. 아주 느린 거죠. 특히 그 경로를 고려하면요. 이것은 지구를 거의 횡단하는 여행입니다. 상하이 항구에서 포르투갈까지의 총 거리는 약 17,700km예요. 하지만 우리 배는 24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움직여요. 이상적으로는 480시간, 즉 20일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공해상에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폭풍이요. 바다는 험한 곳이에요. 때때로 파도가 이 정도 크기의 배도 전복시킬 정도로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선장은 통제실로 가서 조종을 합니다. 항해사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배의 뱃머리를 파도로 향합니다. 배의 뱃머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요. 일단 올라간 후에 선박은 서퍼처럼 파도를 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몇 초 후 뱃머리가 물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켜요. 높고 좁은 파도는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파도에서 내려오면서 배는 화살처럼 물속으로 너무 많이 잠수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박의 무게로 인해 두둥강이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명한 선장은 폭풍을 이겨냈고 우리는 항해의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말라카 해협이에요. 아시아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는 이 병목 지점을 통과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를 통해 먼 길을 우회해야 해요. 말라카 해협은 좁을 뿐만 아니라 얕아요. 배가 물속에 20m 이상 잠겨있으면 좌초될 수 있어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거대한 선박은 이곳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진입합니다. 자, 하늘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인 AN225가 현재 순항고도에 있어요. 약 9km예요. 비행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도를 선택해요. 이곳의 대기는 아래만큼 밀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나 항력이 적고 연료를 덜 소모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엔 악천후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나 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구의 공류를 고려할 때 상하이와 포르투갈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1450km예요. AN225의 순항 속도는 시속 800km예요. 그 말은 비행기가 이 거리를 1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트럭이 13일이나 걸리는 것에 비해서요. 하지만 비행기는 적어도 한 번은 경유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행기는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공항에 착륙할 수 없어서 주요 장소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두바이 공항에는 AN225가 착륙할 수 있을 만큼 긴 활주로가 있어요. 기장이 하강 절차를 시작해요.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는 착륙 시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비행기의 착륙 장치가 고장나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해요. 그래서 가끔 비행기가 공항 주변을 여러 바퀴 도는 거예요. 여분의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요. 남은 연료의 무게는 착륙에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기장은 탱크가 제대로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연료통이 비어있을 때도 AN225 무리아는 15,4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북미의 알래스카에서 남미의 최남단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에요. 아니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왕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화물을 적재하면 그 거리가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장이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정지시킵니다. 연료를 채울 시간이에요. AN225는 날개 아래 13개의 탱크가 있어요. 총 300톤의 연료를 담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연료를 채우는 데는 하루 반의 시간과 수십 대의 주유 트럭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멈춘 동안 기차는 경주에서 비행기를 따라잡을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나라마다 선로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중국의 트랙폭은 중동 및 유럽의 트랙폭과 다를 수 있어요. 네, 계속 운행하려면 기차 바퀴 사이에 폭을 바꿔야 해요. 과거에는 이를 위해서 기차를 완전히 멈추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차를 들어올려서 각 바퀴 사이 폭을 손으로 바꿨어요. 객차 한 대에 4쌍의 바퀴가 있고 200대가 넘는 객차가 있으니까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기차에서 짐을 전부 내리고 컨테이너를 다른 열차에 싣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요즘은 열차 이동 중에 변경이 가능해요. 이제 도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휴, 우리 운전자가 방금 지나갔어요.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런 트럭은 진정한 도로의 왕입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크기는 7.6m예요. 트레일러를 더하면 스쿨버스보다 더 길어요. 16m예요. 이렇게 큰 트럭은 무려 8,165kg이나 나갑니다. 다 자란 코끼리 무게예요. 아니면 4대의 세단이요. 당연히 이 트럭은 12.9L의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세단의 엔진은 6배 더 작아요. 트럭은 약 500마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도 가파른 언덕 위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연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운도 좋죠. 캔워스 W990은 1022L의 거대한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승용차보다 20배 더 큰 크기예요. 코닉세그 아제라 RS보다도 커요. 이러한 탱크를 가득 채우려면 주유소에 있는 펌프가 최소 25분 동안 작동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겠죠. 하지만 이 트럭은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4.5L 연료로 10.45km를 갈 수 있어요. 탱크가 가득 차 있으면 트럭은 거의 2,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유 한 번이면 미국을 횡단할 수 있어요. 상하이에서 포르투갈까지 11,265km의 여정에서 트럭 운전사는 5번 주유해야 합니다. 한편 바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의 선장은 쌍안경을 통해 육지를 보고 있어요. 선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수로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에 도착했습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좁은 해협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경로죠. 이 운하가 없었다면 선박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야 했을 테고, 그러면 8,000km의 추가 여정과 수톤의 연료, 더 많은 여행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해상 경로는 북해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업용 화물선들은 얼음이 녹아서 항해 위험이 낮은 여름에만 그 경로를 사용합니다.
1년 중 더 추운 시기에 선박들은 쇠빙선의 도움이 필요해요. 쇠빙선은 크고 강력한 배로 유일한 목적은 얼음을 헤치고 화물선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쇠빙선 서비스는 매우 비싸서 배송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해상교통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수십, 수백 척의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 있어요. 운하는 폭이 약 77m예요. 그 말은 우리 선박이 적은 마진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화물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좌초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수에즈 운하를 위해 일하는 배들이 구조하러 와요. 일부 컨테이너가 다시 적재되어 우리 선박은 가벼워져서 좌초되지 않습니다. 선장은 그의 배가 통과할 차례란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인선은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좁은 운하를 통과하도록 도와줘요. 선박은 지중해에 도달하기 위해 좁은 운하를 160km 항해해야 합니다. 다른 배들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운하를 통해 아시아로 향하고 있어요. 보트가 서로 우회할 수 있도록 운하가 넓어지는 특별한 구간들이 있어요. 최근에 건설된 병행 운하도 있습니다. 더 넓어서 더 큰 배들이 통과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배들이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평균적으로 운하를 통과하는 데는 약 14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에 수에즈 운하는 약 50척의 배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수백 척의 다른 선박들이 운하 양쪽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배의 선장은 운하를 통과하면서 통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엄청난 충돌이 이어질 수 있어요. 2021년 3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 중 하나가 수에즈 운하를 막았어요. 그건 약 18,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어요. 배가 운하를 통과할 때 강한 바람이 항로를 벗어나게 했어요. 뱃머리가 운하 한쪽에 좌초됐어요. 그러고 나서 선미가 옆으로 밀려서 반대편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 배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양방향 통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끼었어요. 며칠 동안 14척의 예인선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굴착기들이 배의 뱃머리 아래에 있는 모래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운하의 바닥을 더 깊게 해서 배가 뜰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1분 1초가 중요했어요. 한편 지중해와 홍해에서는 점점 더 많은 배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구조작업이 끝난 무렵 약 450척의 배들이 운하를 통과할 차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은 시간당 약 4천억 원의 손실이 입었어요. 전 세계 상품의 배송 일정이 엉망이 됐어요. 가장 큰 손실은 중동에서 온 유조선들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선장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거대한 컨테이너선은 수에즈 운하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선장은 새로운 항로를 정해요. 이 긴 여행의 마지막 구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어디 있죠? 벌써 하늘을 가로질러 결승선에 있어요. 지금 유럽 영공에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비행기는 크기와 탑재량에서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항공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거대한 비행기의 첫 비행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34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 최소 2033년까지 비행을 계속하도록 인증되었습니다. 특이한 꼬리 날개를 가진 몇 안 되는 비행기 중 하나예요. 갈라져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AN/EU는 원래 등에 우주선을 태우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우주선은 비행기의 꼬리를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항공기 이중 꼬리 모양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 지붕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싣진 않아요. 이는 운송을 위한 공기역학적 필요 때문이에요. AN/EU가 우주선을 실어 나를 때는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네모난 컨테이너를 비행기 지붕에 고정시키면 공기역학이 급격히 나빠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는 토스터가 되는 거죠. 기장이 방금 자동 조정 장치를 끄고 비행기를 직접 조종합니다. 이건 그가 하강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좌석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고 트레이 테이블을 잠금 위치에 놓을 때예요. AN/EU 무리아의 공중 출현은 항상 많은 관심을 끌어요. 하늘에는 3중 트랙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6개의 엔진과 분할된 꼬리 때문이에요. 비행기가 착륙 장치를 내립니다. 32개의 모든 바퀴가 지면에 닿을 준비가 됐어요. 공항을 지나던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은 이 거대한 비행기의 영상을 찍기 위해 차에서 내려 핸드폰을 꺼냅니다. 9m, 6, 3, 터치다운.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다가 마침내 멈춰요. 이제 그 귀중한 화물을 꺼낼 시간이에요. 화물 해치를 여는데 약 7분이 소요됩니다. 비행기가 조금 더 내려가고 경사로가 펼쳐져요.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내리기 시작해요. 비행기가 완주했어요. 상하이 공항에서 포르투갈까지 이틀이 걸렸고 주유를 위해 한 번 경유했어요. 기차는 어떨까요? 열차의 기관차는 이미 수십 명의 승무원을 교체했어요.
경로는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파리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긴 경로인 포르투갈에서 싱가포르보단 훨씬 더 짧아요. 이 노선의 총 트래픽은 18,755km. 만약 이 여행을 여객 열차로 하고 싶다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약 21일이 걸릴 거예요. 우리 기차 노선이 약간 더 짧았어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보다 6배 더 오래 걸렸어요. 이제 트럭 운전사 차례예요. 거의 결승점에 다다랐어요. 그는 중국 상인들이 중동으로 비단을 나르던 길인 고대 실크로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트럭은 거기까지 기차와 거의 막상막하였어요. 트럭은 승무원을 교체하기 위해 기차가 정차했을 때 열차를 추월했어요. 하지만 트럭 운전사가 자느라 운전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기차가 다시 앞질렀어요. 트럭이 기차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13일 만에요. 경주의 마지막 참가자,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입니다. 상하이 항구에서 온 다른 참가자들과 동시 출발했어요. 경로는 남중국해, 마라카 해협, 인도양, 아라비아해, 홍해를 통과했어요. 극도로 좁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 지중해까지 도달했어요. 마지막 관문은 지브롤터 해협이에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르는 물줄기죠. 마침내 선박은 포르투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승리의 경적을 울립니다. 선장은 쌍안경을 통해 ANEU 승무원, 기차 승무원, 그리고 트럭 운전사가 이미 해안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전체 여행은 20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비행기, 기차, 트럭, 선박 순위예요. 속도만으로 본다면 비행기가 단연 우승입니다. 하지만 각 참가자는 특정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참가자 중 누가 최대한 저렴하게 상품을 배달했을까요? 기차를 볼까요? 1톤의 화물을 1마일로 옮기는데 4센트가 들어요. 따라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화물을 1톤 수송하려면 $100 정도가 듭니다. 우리의 경우 기차 노선이 약 11,265km였으므로 물품 1톤의 배송 가격은 $280가 될 거예요. 기차의 효율성 덕분에 가격이 낮아요. 기차는 금속 레일 위를 달리는 부드러운 금속 바퀴를 갖추고 있어요. 아스팔트 위의 고무 타이어보다 저항이 더 적습니다. 한편 비행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마일당 1톤의 화물을 옮기는데 $1.21가 들어요. 두바이의 주유를 위해 경유한 ANEU의 노선은 약 12,550km입니다. 즉 1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은 대략 $9,500가 들 거예요. 기차보다 34배 더 비싸요. 6배 빠르긴 하지만요. 이것은 현대적이고 연료 효율적인 항공기의 가격이에요. ANEU 엔진은 오래되어 효율성이 떨어져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고 비용은 더 많이 들 거예요. 트럭은 1마일당 1톤이 20센트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포르투갈까지 배송비는 약 $1,400입니다. 기차보다 5배나 더 비싸요. 최근 몇 년간 화물선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가격이 7배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약 $14,000가 들어요. 컨테이너 부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인터넷 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배송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컨테이너가 없어요. 하지만 2023년까지 해상 운송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요. 따라서 배송 방법은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비행기는 급하게 필요한 비싼 물건을 배달하는데 가장 좋아요. 기차는 많은 양의 물품에 적합하고 동시에 저렴합니다. 주로 해상 항구에서 내륙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열차를 이용해요. 트럭의 주요 장점은 이동성입니다. 절도가 없어서 기차가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어요. 또는 해안에서 멀어서 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일 수도 있어요. 트럭은 또한 도시 중심부로 직접 물건을 배달할 수 있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화물에 적합해요. 너무 무겁지 않은 것, 하지만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건 말이죠.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슈퍼마켓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배로 들여옵니다. 컨테이너로 전 세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했어요. 컨테이너 덕분에 세계화가 이루어졌어요. 같은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같은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공통적인 컨테이너에 담아 운반하는 방법을 발명한 덕분이죠.